지금으로부터 3천만 년 전, 괴물 중의 괴물이 들판을 어슬렁거린다. 지구상에 존재한 동물을 통틀어 제일 사나운 맹수 중 하나였지요. 공룡 멸종 후 북아메리카에 산 맹수 중 제일 큰 녀석이었다. 두개골의 크기를 보십시오. 거대한 이빨을 보세요. 이런 동물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이 동물의 특징은 세계적인 고생물학자들을 당혹해 했다. 돼지 같은 겉모습에 산악기로는 회색 꿈을 능가한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맹수였다. 녀석의 잔인함에 놀란 이들은 지옥에서 온 돼지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3천만 년 전) 선사시대의 북아메리카. 점신세가 시작되고 있었다. 기온은 점점 떨어졌다. 지속적인 기온 변화는 식생의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한다. 열대의 숲에 가까웠던 미국의 네브래스카,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주는 완전히 다른 기후로 접어든다. 숲은 사라졌다. 북아메리카의 동물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나무가 드물어져 숨을 곳이 없어진 것이다. 초식동물이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 달리는 것뿐이었다. 초기에 말과 낙타, 그리고 다른 초식동물들은 포식자들을 따돌릴 수 있도록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진화했다. 사냥이 힘들어지자 포식자들도 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더 빠른 발과 더 강한 턱을 길러야 했다. 이때 맹수 닌나부스는 길고 납작한 송곳니가 있었고 단번에 먹잇감을 물어 죽일 수 있었다. 하이에노돈이라는 맹수는 단두대처럼 무시무시한 턱이 있었다. 그리고 초원을 누비는 또 하나의 맹수가 나타난다. 학자들은 녀석을 엔텔로돈트라고 부른다. 어깨까지 키는 1.2m, 몸무게는 272kg 안팎이었던 엔텔로돈트는 점신새 최강의 맹수였다. 위협적인 겉모습보다 더 무서운 건 치명적인 이빨이었다. 다른 동물들은 녀석 근처로 접근하지도 못했다. 고생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엔텔로돈트의 어마어마한 힘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녀석의 본 모습을 알아내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녀석은 사냥꾼이었을까? 탱크 같은 몸집은 다른 포식자한테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까? 엔텔로돈트의 힘은 턱과 이빨에서 나왔다. 녀석의 덩치는 거대했다. 머리는 더 거대해서 몸과의 비율이 잘 맞지 않을 정도였다. 엔텔로돈트는 완벽한 이빨을 가졌다는 뜻이다. 녀석의 이빨은 각각 맡은 일이 달랐고 커다란 머리는 이빨들을 가공할 무기로 만들어줬다. 엔텔로돈트의 턱힘은 광대뼈에서 나왔다. 커다란 광대뼈는 근육이 강한 힘을 내게 해준다. 녀석의 턱힘은 당대 최고였다. 턱은 90도까지 벌어졌고 지금의 하마나 악어보다 더 세게 먹잇감을 물 수 있었다. 거대한 두개골과 턱은 단순히 먹이를 씹는 도구가 아니라 맹수의 치명적인 무기였다. 엔텔로돈트는 씹는 기능이 극도로 뛰어난 맹수였던 것이다. 하지만 녀석의 먹이가 뭐였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다. 현존하는 동물 중 엔텔로돈트의 친척은 없다. 때문에 녀석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 알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거대한 뺨과 거대한 이빨을 가진 엔텔로돈트는 무엇을 먹었을까? 엔텔로돈트 화석은 1850년대부터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의 추측은 곰의 친척이라는 것이었다. 이후 이빨이 난 홈을 본 학자들은 엔텔로돈트가 식물 뿌리를 파먹었다고 주장했다. 곰보다는 돼지에 가깝다는 얘기였다. 엔텔로돈트가 땅에서 파낸 뿌리를 먹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존하는 동물들 중에서 엔텔로돈트와 가장 가까운 것이 돼지라는 점도 확인됐다. 돼지와 유사한 특징 몇 가지는 확인됐지만 엔텔로돈트를 분류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오늘날의 돼지와 비슷한 점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곰, 하이에나와 비슷한 점도 있기 때문이다. 엔텔로돈트와 직접 비교를 할 만큼 비슷한 동물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엔텔로돈트의 생활 방식은 고생물학계의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였다. 지금도 많은 고생물학자들은 초식동물의 특징과 육식동물의 특징을 모두 가진 이 동물에 대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엔텔로돈트의 턱에는 4종류의 이빨이 나 있었다. 송곳니, 앞니, 작은 어금니, 그리고 어금니였다. 맨 뒤의 어금니는 식물을 씹는 데 적합했다. 하지만 엔텔로돈트가 풀과 나무만 먹었다면 날카로운 송곳니와 앞니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1993년 엔텔로돈트가 나무 뿌리만 파먹던 동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발견된다. We've got a set of vertebrae here. You can see the neural spines are evident.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이 채석장은 15년 이상 고생물학자들의 보물창고였다. 엔텔로돈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다양한 동물의 화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There it is. First time out in 33 million years. 3천만 년 전, 이곳은 웅덩이였고 그 웅덩이에는 코뿔소와 낙타, 말의 조상이 몰려들었다. 이곳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엔텔로돈트의 뼈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 뼈가 얼마나 많았던지 큰 돼지 소굴이란 이름까지 붙었다. 범죄 현장에 남은 지문과도 같은 증거도 이곳에서 발견됐다. 엔텔로돈트의 이빨 자국이다. 이빨 자국은 그 시기 가장 크고 빠른 동물들의 뼈에 나 있었다. 이 코뿔소 두개골을 물어뜯은 범인은 한동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엔텔로돈트의 두개골과 구강 구조를 연구한 고생물학자들은 녀석을 유력한 용의자로 꼽게 된다. 실제로 엔텔로돈트의 작은 어금니는 코뿔소 두개골에 난 이빨 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코뿔소의 두개골을 문 건 엔텔로돈트였던 것이다. 지옥에서 온 돼지가 풀과 나무만 먹은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였다. 현대의 돼지와 비슷한 점을 갖고 있긴 했지만 엔텔로돈트는 선사시대 맹수들과도 비슷한 점이 많았다. 엔텔로돈트의 주둥이 앞부분을 보시죠. 단단한 이빨들이 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빨이 이런 식으로 얽혀 있죠. 앞니와 송곳니의 끝이 서로 닿지 않아서 풀이나 나무를 자르기엔 불편합니다. 이빨이 서로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앞니들은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고기를 물고 늘어지는 데 알맞은 모양이다. 초식동물보다는 육식동물에 어울리는 이빨을 가진 것이다. 엔텔로돈트의 앞니와 송곳니는 고기를 물고 잘라내는 데 적합합니다. 북아메리카의 거대한 들판 곳곳에서 학자들은 엔텔로돈트의 흔적을 찾고 있다. 녀석은 거대한 몸집과 강한 턱,
맹수 이빨을 가진 동물이었다. 반면 다리는 가늘고 길었고 갈라진 발굽이 달려 있었다. 맹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발이다. 사냥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옥에서 온 돼지는 과연 어떤 동물이었을까? 베테랑 화석 사냥꾼 하나는 녀석을 맹수로 규정한다. 엔텔로돈트는 진짜 사냥꾼이었을 겁니다.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포식자였어요.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나 백악기의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동물이었죠. 고생물학자 켄트 선델은 엔텔로돈트의 사냥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한다. 그는 와이오밍의 한 지층에서 자신이 발견한 화석이 엔텔로돈트의 사냥 솜씨를 잘 보여준다고 말한다. It gets hard. It is slave labor. 2500만 년 전, 이곳은 강변 옆에 펼쳐진 풀밭이었다. 말과 낙타, 코뿔소 같은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모여들었다. 하이에노돈이나 검초랑이 같은 맹수들 역시 먹잇감을 따라 이곳으로 왔다. 방심한 사냥감을 기다리며 매복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던 것이다. 1998년 선델 박사는 원시낙타의 두개골 화석 7개가 부서진 채로 모여있는 걸 발견했다. 두개골엔 모두 씹힌 자국이 남아있었고 그중 6개는 뒤통수 부분이 없었다. 두개골을 씹은 용의자로는 여러 맹수가 꼽혔다. 하이에노돈, 검치호랑이의 조상도 용의 선상에 올랐다. 선델 박사는 부근에 살았던 걸로 추정되는 맹수들의 이빨과 두개골의 이빨 자국을 비교해봤다. 맞는 건 단 하나였다. 물론 그것만으론 엔텔로돈트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선델은 이빨 자국이 난 곳에 주목했다. 낙타 화석들은 모두 두개골 뒷부분을 물렸습니다. 목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엔텔로돈트는 먹잇감 옆으로 접근해 두개골을 물어뜯었을 겁니다. 선델 박사는 이 점을 근거로 엔텔로돈트가 먹잇감을 직접 사냥해 먹었다고 주장한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오하이오주에서도 엔텔로돈트의 사냥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 이전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여행에서 찾아낸 증거였다. 여행의 목적지는 3천만 년 전에 산 동물의 두개골 속이다. 오하이오 대학의 해부학자 로렌스 위트먼은 의료용 장비인 캣 스캐너를 이용해 선사시대 동물들의 두뇌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엔텔로돈트의 뇌를 촬영한 위트먼은 특이한 점 하나에 주목했다. 엔텔로돈트의 눈구멍은 바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즉, 양안시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양안시는 양쪽 눈으로 사물을 보고 양쪽 시야가 겹친다는 뜻인데 덕분에 깊이를 지각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발견이죠. 선사시대엔 이런 동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구멍이 정면을 향해 있어서 양안시를 갖는 동물이 드물었어요. 나무 위에 사는 동물 중에는 양안시를 가진 경우가 많다. 가지 사이의 거리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단착오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엔텔로돈트는 나무 위에서 살지 않았다. 위트머 박사는 눈의 형태로 볼 때 녀석이 사냥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엔텔로돈트한테 양안시가 필요했던 건 사냥을 할 때 편리했기 때문일 겁니다. 먹잇감을 찾아내고 먹잇감과의 거리를 판단하려고요. 매복을 하려면 그런 능력이 꼭 필요하죠. 사냥감을 따라가서 잡으려면 속도와 거리에 대한 판단력이 필요하니까요.
사냥에 적합한 시각을 가졌다고 해도 달리고 점프하는 엔텔로돈트를 떠올리는 건 쉽지 않다. 거대한 머리에 비해 녀석의 몸통과 다리는 부실해 보인다. 하지만 엔텔로돈트는 앞으로 고꾸라지지 않고 거대한 머리를 잘 들고 다녔다. 단단한 근육 덩어리 덕분이었다. 근육은 척추 끝에서 다리까지, 뒤통수에서 꼬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녀석의 머리는 몸통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튼튼한 인대는 척추에서부터 나와 두개골에 이어졌죠. 목의 양쪽 측면에도 근육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골에서 턱으로 이어지는 근육도 달려 있었죠. 육중한 근육 덕분에 거대한 머리를 들고 다녔던 것이다. 하지만 원시낙타를 쓰러뜨리려면 속도도 필요했을 것이다. 가볍고 유연한 엔텔로돈트의 몸통은 이때 진가를 발휘했을 것이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는 발톱으로 먹잇감을 움켜잡고 쓰러뜨려야 한다. 갈라진 발굽이 달려있던 엔텔로돈트한테는 도망치는 낙타를 잡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정말로 없었을까? 녀석한테는 발톱을 대신할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대형 초식동물이 녀석의 먹잇감이 됐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Well, it looks like there's a lot of bones coming out along here, and right here we have a really large limb bone. 엔텔로돈트는 온갖 종류의 동물 뼈를 물어뜯었습니다. 코뿔소 뼈를 씹은 증거도 있어요. 낙타뼈도 씹었고요. 크고 긴 뼈를 씹었다는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The bite marks that we see are these two. This would be 켄트 썬델은 자신이 발견한 낙타 두개골들이 엔텔로돈트의 사냥 방법을 설명해 준다고 믿는다. 달려가서 사냥감한테 접근한 다음 두개골에 이빨을 박았을 겁니다. 두개골이 아니면 목 뒤쪽을 물어뜯었겠죠. and then the long snouts that I move around 엔텔로돈트 전문가인 스코트 포스의 생각은 썬델과 다르다. to whatever I can get close enough to. 전 엔텔로돈트가 이빨을 이용해 사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녀석의 사냥 무기는 큰 몸집이었죠. 빠른 속도로 사냥감한테 돌진해 쓰러뜨렸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냥감이 쓰러지면 이빨이 바통을 이어봤죠. 강한 이빨과 턱은 입에 들어오는 모든 걸 부숴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녀석은 먹잇감의 머리부터 물어뜯었을 거예요. 네브라스카주 북서부에는 토드스툴 지질학 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황량하면서도 독특한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다. 선사시대 동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은 보물창고다. Okay, here's our heel pad. Toe, toe, center hoof, which bears most of the weight, the middle toe. So that makes this a very nice rhinoceros print. 3천만 년 전 이 단단한 바위는 진흙으로 된 강둑이었다. 이곳을 지나간 동물들은 발자국을 남겼고 발자국은 지금도 바위에 남아있다. Well, once we get it clean, it's a very nice rhino. Weigh in anywhere around 500, 600, 700 pounds. 데이비드 닉슨은 토드스툴 지질학 공원에 남은 선사시대 동물 발자국을 25년 이상 연구했다. 3천만 년 전에 찍힌 발자국에 물을 뿌리면 형태가 더 선명해진다. 이제 발자국 임자의 움직임을 해석할 차례다. And he's walking at a deliberate pace, but not excited until he gets to this point.
starts to become stuck in the mud and shows quite a bit of emotion here because it really kicks. Lands here, and he's out of the mud, but he puts another leap in, and the third bound takes him out of our exposure, and we're seeing excitement, if not fear. And if you're a herbivore, somebody always wants you for lunch. 바위에 남은 발자국은 누군가가 콧불소를 따라왔음을 보여준다. We also have some smaller tracks. They look really tiny until you realize they're the tips of the toes. And what we have is an entelodont. 토드스툴의 발자국은 데이비드 닉슨 같은 전문가들에게 훌륭한 자료가 돼준다. 닉슨은 발자국을 통해 엔텔로돈트의 사냥 방식도 추론해냈다. 3천만 년 전의 그날, 콧불소를 뒤따라온 포식자는 엔텔로돈트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And we have a set of carnivore tracks over here. These are smaller, and there are some claw marks on the inside. And we have another set right here. 그 육식동물은 하이에노돈이었을지도 모른다. 3천만 년 전, 하이에노돈은 북아메리카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였다. 녀석은 강한 턱으로 먹잇감을 꼼짝 못하게 했다. 숨통을 끊을 땐 면도날 같은 이빨을 썼고 몇 킬로미터나 먹잇감을 따라가는 인내심도 가졌다. The carnivores are following the herd animals who go through first and fairly close. They'd be relatively on the heels of the group. 발자국은 이상한 얘기를 들려준다. 다른 포식자들이 사냥감에 접근하는데도 엔텔로돈트들은 구경만 했다는 것이다. They're following the main herd, but they're not as close in time. 지옥에서 온 돼지들은 어째서 다른 포식자들이 먹잇감을 사냥하도록 내버려둔 것일까? 그 해답은 이 알쏭달쏭한 실마리에 있을지도 모른다. What's interesting, the rhinos are going that way, and the entelodonts are running at about a 45-degree angle to the rhino trail.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포식자가 갈지자 모양으로 걸었다니 좀 이상해 보인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엔텔로돈트한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한다. 캐스캔 결과를 다시 살펴보자. 엔텔로돈트의 두개골 내부를 정밀 촬영한 로렌스 위트머 박사는 신경다발 하나에 주목했다. 이상할 정도로 큰 신경다발이었다. 이 신경다발의 크기를 한번 보시죠. 이 신경들이 하는 일은 콧구멍에서 받아들인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사냥개는 아니지만 엔텔로돈트는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후각 기관은 냄새를 잘 구분해냈을 겁니다. 특히 시체 냄새를 잘 알아차렸겠죠. 후각이 예민했던 엔텔로돈트는 현대의 곰과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먹잇감 냄새를 맡은 것이다. 오늘날의 돼지 역시 후각이 뛰어나다. 돼지가 땅을 파는 건 땅속에서 먹이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캐스캔은 엔텔로돈트의 강점이 거대한 몸집과 단단한 근육만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 신경다발의 출발점을 따라가 보면 얼굴 앞부분이 나옵니다. 이 구멍을 통과한 다음 두개골과 뇌로 이어지죠. 그게 뜻하는 건 엔텔로돈트의 코가 굉장히 예민했다는 거고요. 하이에노돈이 콧불소를 따라가는데도 엔텔로돈트가 느긋하게 갈지자로 움직인 건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갈지자로 움직이면 냄새 맡기가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It's searching. If, say, something's here or here, as you go around it,
as the wind brought the scent to you, you'd be able to basically triangulate in and find it. So if the wind's from this direction and you're upwind, you'd miss it. But as you came this way, you'd be downwind and catch it, and you could double back. 바람이 부는 쪽으로 코를 들고 냄새를 확인한 다음 강둑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를 지그재그로 이동했을 겁니다. 냄새가 나는 지점을 찾을 때까지 그랬겠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다니면서 냄새의 변화를 감지하고 위치를 알아냈던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살고 있는 동물들도 그렇게 하니까요. 현대의 포식자들이 엔텔로돈트의 생태를 알아낼 실마리를 준 것이다. 3천만 년 전 지옥의 돼지가 사냥꾼의 조건을 갖췄다는 건 분명하다. 어쩌면 녀석은 다른 맹수의 사냥을 지켜보다 먹잇감을 가로챘을지도 모른다. 대형 포식자들이 종종 선택하는 사냥 전략 중 하나는 다른 포식자가 사냥해 놓은 걸 빼앗는 것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회색곰들은 늑대들이 사냥한 사슴을 빼앗고 늑대들을 쫓아버립니다. 더 크고 힘이 세니까요. 토드스툴의 하이에노돈도 같은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 하이에노돈은 콧불소를 지치게 만들고 숨을 끊는다. 그리고 푸짐한 만찬을 즐기려는 순간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나타난다. 다음 순간 하이에노돈은 무시무시한 맹수에서 해잔병이 된다. 몇 번 저항을 해보긴 하겠지만 엔텔로돈트의 몸집은 상대를 단번에 압도했을 것이다. 엔텔로돈트는 원하는 먹잇감을 마음대로 뺏을 수 있었다. 엔텔로돈트한테 맞서 싸울 수 있는 동물은 없었을 겁니다. 몇몇 전문가는 녀석의 진짜 성공 비결이 이것이라고 추측한다. 사냥을 할 수는 있었지만 사냥을 하지 않아도 먹이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엔텔로돈트는 다른 맹수들한테 힘든 사냥을 맡겼다. 그리고 먹잇감을 강탈한 것이다. 폭력배 같았죠. 하이에노돈이 힘들게 사냥한 먹잇감을 손쉽게 빼앗은 겁니다. 물론 하이에노돈의 먹이를 빼앗으려면 싸움을 해야 했겠죠. 하지만 직접 먹잇감을 뒤쫓아가서 사냥을 하는 것보다는 빼앗는 게 힘이 훨씬 덜 들었을 겁니다. 먹이를 뺏는 게 엔텔로돈트의 생존 방식이었다면 신체 구조가 남달랐던 이유도 이해가 간다. 엔텔로돈트는 사냥꾼의 눈과 사체를 먹는 동물의 코, 육식동물의 앞니를 갖고 있었지만 맨 뒤의 어금니는 초식동물과 더 비슷했다. 녀석은 초식동물에서 잡식성 동물로 진화했을 것이다. 이런 식성은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됐다. 다시 말해 엔텔로돈트는 닥치는 대로 뭐든지 먹었습니다. 덕분에 멸종 직전까지도 녀석들은 번성했죠. 엔텔로돈트는 성공적인 종이었어요. (2500만 년 전) 엔텔로돈트는 최강의 포식자였다. 녀석은 들판을 마음대로 누볐다. 뭐든 먹을 수 있었다. 두려운 존재는 없었다. 남의 먹이를 뺏는 것도 간단했다. 사우스다코타를 누빈 동물 중 제일 크고 사나운 동물이었습니다. 지금껏 존재한 맹수를 통틀어 제일 사나운 녀석 중 하나죠. 앞으로 수백만 년 동안 엔텔로돈트의 지배를 막을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았다. 예외는 단 하나, 바로 지구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만 년 전 중신세가 시작된다. 지구의 기온은 더 떨어졌다.
북아메리카 역시 다시 한번 변화의 시대를 맞이한다. 기후는 더 건조해졌습니다.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자 나무가 우거진 숲은 크게 줄어들었어요. 숲은 드문드문 흩어졌고 강과 가까운 곳에만 남게 됐죠. 그 결과 탁 트인 초원이 늘어났습니다. 오늘날의 초원지대하고 비슷한 환경이었죠. 화석에 남은 기록들은 식물 먹잇감이 부족해지며 대량 멸종 사태가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먹잇감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과 사를 갈랐다. 그로 인한 경향 중 하나는 동물들의 덩치가 커진 것이었어요. 몸집이 크면 먼 거리 이동이 유리하죠. 그래야 살아남는 데 필요한 먹잇감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중신세를 거치며 말과 낙타, 콧불소는 더 커졌다. 새로운 종들도 등장했다. 칼리코테레스는 현대의 말과 친척인 대형 포유류였다. 두 발로 설 수 있었고 키는 2.1m가 넘었는데 발굽 대신 발톱이 달려 있었다. 중신세엔 나무가 거의 없었다. 숨을 데가 사라진 것이다. 맹수들한테서 몸을 지키는 방법은 잡아먹기 힘들 만큼 덩치를 키우는 것뿐이었다. 덩치가 큰 동물은 잡아먹기가 힘듭니다. 이런 동물은 어릴 때만 잘 넘기면 되죠. 어릴 땐 좀 위험하지만 일정한 크기를 넘어서면 늙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화석으로 남은 기록들을 봐도 당시엔 덩치를 키우는 게 유행이었죠. 이번엔 육식 동물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먹잇감이 점점 더 크고 빨라졌기 때문이다. 사냥은 훨씬 힘들어졌다. 군비 경쟁 같았죠. 사냥감은 훨씬 커졌어요. 잡아먹기가 힘들 정도로 커진 겁니다. 그러니 육식 동물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진 먹잇감을 잡아야 했으니까요. 몇몇 맹수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하이에노돈도 그중 하나였다. 1000만 년 동안 북아메리카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하이에노돈은 이때를 계기로 화석 기록이 사라진다. 지옥의 돼지도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사냥꾼이 사라지면 시체를 먹는 녀석도 곤란해집니다. 생활 방식을 바꿔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이 힘들어집니다. 지옥의 돼지 역시 하이에노돈과 비슷한 시기에 화석 기록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종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살아남기 위해 엔텔로돈트는 극단적인 변화를 선택했다. 녀석은 멸종하지 않았다. 덩치를 키운 덕분이다. 새로운 엔텔로돈트는 키가 2.1m에 달했다. 몸집은 지옥의 돼지 시절보다 4-5배나 커졌다. 장갑차 같은 몸통과 가는 다리는 변함이 없었다. 두개골과 턱은 더 거대해졌다. 물론 파괴력도 더 커졌다. 지금의 아메리카 들소보다 큰 덩치였다. 학자들은 녀석을 디노히우스로 부른다. 무서운 돼지라는 뜻이다. 학자들은 또 녀석한테 별명도 붙여줬다. 터미네이터 돼지다. 디노히우스는 한마디로 맹수 중의 맹수였습니다. 괴물 중의 괴물이었죠. 두개골의 길이만 1m에 가까웠습니다. 이빨은 뭐든 물어뜯을 수 있었죠. 송곳니는 이만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이 동물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해답은 네브래스카주 에이거트 스프링스에 있다. 북아메리카에서 디노히우스 화석이 발견된 소수의 장소 중 하나다. 2400만 년 전 이곳은 물웅덩이였다. 건조한 초원 속 물웅덩이는 오아시스 같았다.
코뿔소를 비롯한 수백 마리의 동물이 물을 마시러 모여들었다. 기후가 더 건조하고 서늘해지며 먹잇감이 줄자 이곳은 거대한 묘지로 변한다. 에이거트 스프링스는 맹수들의 낙원이었다. 터미네이터 돼지도 자주 이곳에 나타났다. 녀석은 큰 동물을 잡아먹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디노 히우스가 코뿔소와 칼리코 테레스를 전문적으로 잡아먹었다고 추정하고 있죠. 칼리코 테레스의 다리뼈 조각입니다. 뼈엔 사냥꾼 혹은 시체를 먹는 동물의 이빨 자국이 몇 개나 나 있죠. 엔텔로돈트의 작은 어금니입니다. 송곳니 바로 뒤에 있는 이빨인데 구멍에 끼워보면 정확하게 들어맞죠. 가공할 턱힘과 이빨로 디노 히우스는 거대 포유류들을 물어뜯었다. 녀석이 먹은 건 살점만이 아니었다. 이 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끝이 부서져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포식자는 이빨로 뼈를 부쉈고 뼈 사이에 들어있는 골수를 먹었어요. 양분이 풍부한 부분이죠. 골수는 동물의 몸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부분 중 하나다. 대량 멸종의 시대에는 최고의 영양 공급원 중 하나이기도 했다. 중신세의 기후변화는 수많은 동물을 죽였다. 죽은 동물의 골수 덕분에 터미네이터 돼지는 번성했을 것이다. (2000만 년) 전 중신세는 계속되고 있었다. 지금의 미국 네브래스카주 북서부에서 터미네이터 돼지, 즉 디노 히우스가 점심을 먹기 시작한다. 하지만 녀석의 식사는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때까지 거대한 몸집의 디노 히우스를 방해할 동물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건 처음 보는 맹수, 암피키오니드였다. 베어독으로도 불리는 암피키오니드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턱힘을 갖고 있었고 싸움에 능했다. 암피키오니드의 고향은 중국과 몽골이다. 녀석들은 2300만 년 전쯤 베링 해협에 생긴 육교를 통해 북아메리카로 들어왔다. 북아메리카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였던 하이에노돈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때다. 학자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닐 거라고 말한다. 암피키오니드는 하이에노돈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암피키오니드가 하이에노돈을 몰아냈을 가능성이 있죠. 하이에노돈이 북아메리카 초원에서 사라지자 암피키오니드의 경쟁자는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됐다. 터미네이터 돼지였다. 디노 히우스의 무기는 거대한 몸집과 강한 턱이었다. 녀석의 조상인 지옥의 돼지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 하이에노돈을 제압했다. 하지만 암피키오니드는 질적으로 다른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첫째 무기는 속도였다. 거대한 근육, 거대한 머리를 가진 디노 히우스도 빨리 달릴 수는 있었지만 그 거리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중신세의 북아메리카엔 탁 트인 초원이 많았고 이런 곳에서 사냥을 하려면 장거리 추격이 불가피했다. 디노 히우스의 사냥은 힘들어진다. 암피키오니드의 골격입니다. 정교하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구조죠. 당시엔 말도 낙타도 다리가 길었어요. 그러니까 먹잇감을 뒤쫓는데 이 동물이 유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이빨이었다. 디노 히우스는 강한 턱과 이빨로 살점을 뜯어내고 뼈를 으스러뜨렸다. 덕분에 영양가 높은 골수도 먹게 된다. 암피키오니드 역시 이런 걸 할 수 있었다. 디노 히우스보다 더 잘했다. 녀석은 대단한 맹수였어요. 뼈를 부수고 으스러뜨리고
씹어먹었죠. 암피키오니드는 디노히우스보다 이빨이 더 날카로웠어요. 디노히우스는 송곳니 끝이 닳아버려서 구멍을 잘 내지는 못했습니다. 뼈를 많이 으스러뜨려서 달았을 거예요. 암피키오니드는 훨씬 날카로운 송곳니를 갖고 있었죠. 전반적으로 디노히우스보다 이빨이 날카로웠어요. 암피키오니드는 여러 면에서 엔텔로돈트종보다 뛰어났죠. 암피키오니드는 디노히우스보다 더 잘 달리고 더 잘 먹었다. 녀석한테는 엔텔로돈트종이 갖지 못한 무기도 있었다. 지구상에 나타난 무기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것이었다. 암피키오니드는 뛰어난 뇌를 갖고 있었어요. 현대 동물들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 뇌였습니다. 엔텔로돈트의 뇌는 구식이죠. 다시 말해 단순하고 매끈한 모양입니다. 반면에 암피키오니드는 대뇌 피질이 크게 확장돼 있어요. 주름이 많이 잡혀 있죠. 더 뛰어난 뇌를 가진 겁니다. 뇌를 발달시키는 대신 엔텔로돈트는 덩치를 키웠다. 중신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노히우스가 된 것이다. 2천만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녀석들은 가공할 힘으로 대륙을 지배했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이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륙을 지배하는 건 몸집이 큰 동물이 아니라 똑똑한 동물이 된다. 포유류들은 군비 경쟁을 하듯 신경 조직을 발달시켰어요. 중신세에 이르러 그 경쟁은 시작됐고 엔텔로돈트 종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죠. 신경 조직 발달이 늦어지며 피해도 입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엔텔로돈트는 본능에 충실한 동물이었어요. 자극을 주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판에 박힌 반응을 보였죠. 똑똑한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덩치는 디노히우스가 암피키오니드보다 컸다. 하지만 싸움이 시작되면 똑똑한 암피키오니드가 유리했다. 지금도 똑똑한 포식자들은 훨씬 덩치가 큰 사냥감을 쉽게 쓰러뜨린다.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노히우스를 만난 암피키오니드도 비슷했을 것이다. 디노히우스한테 암피키오니드는 힘든 상대였을 겁니다. 덩치가 자기보다 작아도 무리를 지어 덤벼드는 녀석들을 쫓아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덩치와 힘은 밀리지만 머리가 좋은 암피키오니드들은 디노히우스가 힘들게 잡아놓은 먹잇감을 뺏어갔을 겁니다. 암피키오니드가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을 수도 있죠. 디노히우스를 유인해낸다든지 동시에 공격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동원해 먹이를 빼앗았을 겁니다. 암피키오니드는 진화적으로 앞서 있었죠. 이빨이나 속도, 신체의 균형도 잘 맞았고 특히 지능이 월등했습니다. 체구에 비해 큰 뇌를 갖고 있어서 머리가 아주 좋았어요. 모든 면에서 엔텔로돈트를 능가했던 겁니다. 암피키오니드의 북아메리카 대륙 진출 몇백만 년 만에 디노히우스는 그곳에서 밀려나고 만다. 디노히우스가 좋아했던 칼리코테레스도 멸종됐다. 거대한 덩치를 지탱시켜줄 초대형 사냥감이 사라진 것이다. 디노히우스와 암피키오니드는 더 작은 먹잇감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했다. 작은 동물도 충분하지 않은 시기였다. 성공을 보장했던 커다란 몸집이 이젠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것이다. 세월이 지나자 큰 덩치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으로 변했습니다. 이젠 몸집을 줄이는 게 유행이 됐어요.
다른 동물의 먹잇감을 훔치는 것만으론 종의 개체수를 유지할 수도 없게 됐고요.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게 되자 디노히우스를 끝으로 엔텔로돈트는 멸종한다. 먹잇감이 멸종하면 그걸 잡아먹던 동물도 멸종하지요. 덩치 키우기만으론 긴 생존이 힘들었습니다. 맥없이 무너지긴 했지만 지옥의 돼지는 진화의 성공작이었다. 엔텔로돈트는 2천만 년 가까이 북아메리카를 지배했다. 녀석은 사냥을 할 수 있었고 시체를 찾아낼 수 있었고 풀과 나무를 먹을 수도 있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특징을 모두 가진 것이다. 이런 특징은 현대의 잡식성 동물한테 이어진다. 곰과 인간이 대표적인 예다. 지옥의 돼지의 맹수 본능이 아직 남아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저도 어릴 때 그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돼지 우리에 떨어지면 잡아먹힌다는 거였죠. 엔텔로돈트의 몸집과 힘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과학은 녀석의 비밀을 밝혀내고 있다. 분명한 건 엔텔로돈트가 독특한 동물이란 점이다. 녀석은 겉모습부터 습성까지 모든 게 유별났다. 이빨은 날카로웠고 성질은 사나웠다. 덕분에 수천만 년 동안이나 대륙을 지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엔텔로돈트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했고 새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다. 녀석에게 살아남은 후손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다.